앞선 내용은 한때 방송 프로그램 고등 래퍼에 나왔던 래퍼 윤병호 씨가 밝힌 마약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마약은 그 유명한 펜타닐. 펜타닐은 원래 진통제로 사용되며 주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는 이미 펜타닐로 인해 거리가 마비되었고 경찰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펜타닐의 효과는 모르핀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양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보니 펜타닐은 역사상 최악의 마약으로 불립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의 미국인 사망률 1위가 바로 펜타닐이죠. 이 정도로 위험한 마약이 한국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펜타닐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들도 한국에서 유통되는 양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한국에서 마약 유통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마약 중 필로폰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과거엔 필로폰 1회 투약품 가격이 15에서 2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3에서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거의 5분의 1 수준이 된 이유를 그만큼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마약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마약 메뉴판입니다. 모두 은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뭘 파는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스, 술, 이 두 단어는 모두 필로폰을 뜻합니다. 밑에 보이는 대만, 멕시코 표기는 마약의 원산지, 0.5지는 0.5g을 뜻하고요. 35는 35만원을 뜻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글들도 모두 마약의 종류인데요. 부액은 합성대마, 캔디는 엑스터시를 뜻하고 밑에 있는 몽키, 각시탈, 부스터 등은 다양한 마약을 칵테일처럼 섞어 만든 합성 마약이라고 합니다. 보셨던 대로 이렇게나 많은 마약들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을 다루는 사람, 즉 마약 사범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수를 보시면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작년에 최고치를 찍은 것을 볼 수 있죠. 유엔이 정한 마약 청정국은 10만 명당 20명 내외의 마약 범죄자가 있을 때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5천만 명일 땐 범죄자 수가 10,000명 내외일 때 마약 청정국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000명을 넘어선 지 오래라 이제는 마약 소비국인 상태죠. 마약 사범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연령별 단속 내용을 보시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대 마약 사범이 481명인데요. 이 수를 2011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12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문제로만 여겼던 마약 범죄가 이젠 한국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만 봐도 마약 범죄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죠. 한국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마약 판매 및 구매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전국 어디서든 수령이 가능하죠. 마약 조직을 이해하면 어떻게 거래되고 배달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조직은 그림과 같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책은 마약 판매의 우두머리로 조직의 마약 공급을 담당합니다. 이후 총책으로 받은 인증받은 판매자를 인증딜러라고 합니다. 인증딜러들은 전국에 구역별로 나뉘어져 활동하는데요. 각 인증딜러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본인만의 마약방을 운영하며 판매합니다. 이후 인증딜러는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된 마약을 드라퍼들에게 넘깁니다. 드라퍼는 마약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마약을 직접 배달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마약 판매 과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책이 인증딜러들에게 마약 공급을 하고 각자의 마약방을 통해 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이후 드라퍼들에게 마약 배달을 시키면 드라퍼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숨겨둔 장소에 사진을 보내죠. 이후 구매자는 숨겨진 장소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서울에 사는 14살 여중생은 남학생 2명과 함께 필로폰을 주문하고 불과 40분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마약 구매가 빨라지고 간편해진 것이죠. 과거와 달리 마약 판매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마약 소비자나 드라퍼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총책과 인증 딜러를 잡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접근성이 간편해지다 보니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마약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마약에 더 접근해지기 쉬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조직, 두 번째는 의사입니다.
마약 조직은 해외로부터 마약을 밀수해 와서 국내에 유통시킵니다. 관세청에서 마약 밀수를 단속하긴 하지만 밀수되는 양이 워낙 많아 100% 단속하긴 힘들죠. 중요한 건 최근 마약 조직 못지않게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스스로 처방하는 셀프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양의 마약류를 자가 처방한 뒤 이것을 본인이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남성도 마약을 강남 일대의 병원을 돌며 구했죠. 이성균과 유아인 또한 의사로부터 약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지방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해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16만 정을 자가 처방했습니다. 이를 매일 먹는다면 400알씩 먹어야 하는 양인데요. A씨는 척추수술 후유증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했다며 모두 자신이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던 올해 상반기에도 마약류 3만 7천여 정을 셀프 처방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남이 마약류를 처방받은 압구정 A 의원을 보시면 작년부터 처방량이 급증했고 올해 5개월 동안 처방한 양이 이미 작년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동안 매년 8,000명 정도의 의사가 약 2만 5천 건의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의사가 불법적으로 자가 처방을 악용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에 따르면 의사의 마약류 처방, 투약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 목적이었는지 불법 오남용 목적이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매년 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지만 셀프 처방에 대한 점검은 한 해에 20명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마약류 관련 범죄를 걸려도 다시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면허 취소 절차가 허술합니다. 의사가 마약 중독자라면 면허를 잃을 수 있으나 마약 사범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사용한 연예인이 자숙 후 복귀하는 것도 마약 성행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배우 주지훈과 하정우 그리고 탑 모두 마약 사용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일정 시간 자숙 후 복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마약 투약을 하고 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를 하다 보니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예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명인들은 과연 어떻게 마약을 할까요? 일명 템프로, 1%라 불리는 룸살롱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템프로라는 이름은 원래 술집 아가씨가 수입의 10%를 매니저 측에게 주는 가게를 뜻했는데요. 그러나 점점 의미가 변질되면서 상위 10% 여성들이 있는 고급 룸살롱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템프로와 1% 같은 룸살롱은 코로나 시기 때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이 걸리자 단골 손님에게만 몰래 장사하는 식으로 세를 불렸습니다. 철저한 회원제로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단골 손님은 대부분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정재계 고위층 인사들이죠. 비싼 만큼 비밀이 그만큼 보장되다 보니 여기서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업소의 손님 중 의사도 있다 보니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의사라는 의혹도 업계에선 사실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성균 마약 사건과 관련해 한 룸살롱 관계자에 따르면 이성균 씨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도 아마 개인적 친분에서 시작돼 룸살롱 혹은 병원에서 몰래 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마약은 이제 한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입을 돕는가 하면 대학교 내에서 마약 광고물 카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는 중독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채 택시 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있었고 필로폰 상습 투약자가 유치원 버스 운전을 하기도 했죠. 최근엔 대치동에서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무료 시음하게 한 사건도 있었고 마약을 한 채로 방화를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합성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0년에 약 2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비와 함께 젊은 층의 마약 중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손실들을 다 따졌을 때 나온 손실액이죠. 네덜란드 또한 마약 밀매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폭력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도 암스테르담에선 총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의 마약 소비가 증가하면 중국에서 펜타닐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를 골든타임의 끝자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약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